안녕하십니까. 대형회계법인 최구호 회계사입니다. 정부 여러 부처에서는 기업들의 어떤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기업체에 도움이 되려면 관련된 규정들을 잘 숙지한 다음에 불인정이 나지 않도록 잘 이제 사업비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업체들의 어떤 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업체들도 이미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사용을 하셔야 전담기관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기업체에서도 그렇고 이게 아무런 문제 없이 과제가 잘 종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R&D 사업의 어떤 사업비 편성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정산할 때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지, 또 어떤 불인정 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R&D 관련된 규정이 부처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산업부의 어떤 그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타 부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시간은 사업비 편성과 관련돼서 어떤 비목으로 어떻게 편성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련 규정입니다. 산업부 R&D와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주요 규정들인데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이 두 번째 요령이 사실상 사업비와 관련돼서 많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에서 이제 어떤 그 과제를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을 이제 준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부처별로 규정이 약간씩 상이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과제가 어느 부처의 사업인지 일단 그거부터 파악을 하시고 그 부처에 관련된 규정을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 큰 틀에서는 뭐 차이는 없지만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규정들이 뭐 이제 1년에 보통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과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몇몇 조항들은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과제도 적용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과제를 하는 중간에도 어떤 개정 사항들이 있는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R&D 과제를 지원하기 전에 사전제외 대상을 일단 걸게 됩니다. 이 사전제외 대상이 뭐냐면 굉장히 어떤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R&D 활동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해도 나중에 사업화까지 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회사 상태가, 재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사전에 걸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 보시면 한 7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요. 뭐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도난 거, 아니면 뭐 체납 처분, 또 채무 불이행, 그리고 뭐 파산, 회생, 뭐 이런 내용들, 굉장히 안 좋은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죠. 자, 그래 5번째 조항을 조금 이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근 2개년도 연속하여 부채 비율이 500% 이상, 그러니까 2년 연속 부채 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 비율이 2년 연속 50% 이하. 이 둘 중에 이제 하나에 해당이 되면 이제 사전 제외에 해당이 돼서 사업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업 개시일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 회사죠. 초창기 회사들은 아무래도 좀 재무적인 부분들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되지 않은 회사는 이 500% 유동비율 50% 이 내용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뭐 예외로 해두겠다. 근데 이 등급을 받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런 이제 어떤 비율 상태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6번 보시면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무 상태표를 봤을 때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인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뭐 자본을 다 까먹은 거죠. 그런 상태인 회사들은 조금 이제 사업화까지 가기가 쉽지 않겠다 해서 이제 사전 제외를 하고 있고요. 자, 7번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 감사 의견의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의견 거절이나 부적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그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7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과제를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과제를 이제 신청해서 선정이 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전담기관에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중에 2개 이상에 해당이 되면 전담기관에서 좀 사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채 비율이 300% 이상, 그리고 유동 비율이 100% 이하, 그리고 부분 자본 잠식, 그리고 직전 연도 이자 보상 비율이 1배 미만, 그리고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그리고 이제 외부 감사 같은 경우는 한정 의견을 받은 경우, 이 6가지 중에 2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 하지만 뭐 과제를 신청해서 선정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비 지원 한도입니다. 이 과제를 신청을 하실 때 국비가 전액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도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업체도 자기 부담금을 좀 일부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 유형별로 이렇게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요. 뭐 대기업으로 갈수록 어떤 이제 국비 지원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 중견, 대기업 이렇게, 그리고 이제 비영리 기관들 이렇게 4가지로 크게 이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성격이 원천 기술형 사업이냐, 혁신 제품형 사업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비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원천 기술형 따져보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국비의 75%까지, 국비가 75%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5% 이상은 민간 부담금을 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중견기업은 70%까지 지원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비영리 기관이라든지 학교 이런 데는 국비가 전액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체는 규모별로 이제 국비 지원 한도가 있고, 비영리 기관들 같은 경우는 100%까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굉장히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특별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국비 지원비를 조금씩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형 보시면 중소기업은 75%까지만 지원해 주던 것을 80%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자, 혁신 제품형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이제 또 국비 지원 비율이 원천 기술형보다는 좀 낮았지만, 똑같이 코로나 지침은 중소기업은 80%, 중견기업은 65%까지 이렇게 국비 지원 비율을 조금 높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을 공고가 나오는데요. 공고에서 이 비율을 조금 달리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한번 보시고 사업 계획을 짜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 위기 지역이 이제 정해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소재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80%, 뭐 70% 이렇게 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코로나랑 뭐 산업 위기 지역이랑 뭐 유리한 걸로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 위기 지역에서 뭐 유리한 것은 요 혁신 제품명에 속하는 중견기업밖에 없죠. 예. 나머지는 다 코로나가 더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하나의 어떤 과제를 수행하실 때 주관기관과 뭐 참여기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회사들이 같이 이제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각 회사별로 이 비율을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제 전체 사업비를 놓고 이렇게 이 비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국비를 이제 각 회사들이 나눠서 가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각 회사마다 가져간 국비 대비 민간 이제 부담금 비율을 이렇게 맞추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제 전체를 놓고 따지는 게 아니라 각자 그 과제 안에서 각자 가져가는 국비에 따라서 민간 비율로 그거에 맞춰서 각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고 어디 이제 학교가 참여기관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중소기업이 갖고 가는 그 국비에서는 그거 대비 민간 부담금을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되고, 학교나 이런 데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고 이제 사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 부담금을 아까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75%, 코로나에 따르면 뭐 80%까지 이제 지원을 받는데요. 그럼 나머지 20% 또는 뭐 25%를 민간 부담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민간 부담금이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국비가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매칭해서 민간 기업도 현금을 이제 내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이제 현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들을 이제 이 과제에 투입을 하면 그것도 민간 부담금을 한 걸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현물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과제를 시작할 때 현금을 다 내놓고 시작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적 자원들, 그러니까 인적 자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급여를 지급을 하겠죠. 그럼 그 매달 나가는 급여를 뭐 1년 동안 우리가 과제를 하면서 그거를 민간 부담금으로 인정해달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를 좀 이 사업에 일부 투입을 하면서 요거에 대한 대가를 좀 현물로 인정해달라. 이런 이제 유인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체들은 현물로 내기를 다들 원하겠죠. 그런데 현물도 너무 많이 내는 걸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부담금 중에서 현금으로 일정 부분 이상 최소한 얼마 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민간 부담금 중에서 40% 이상은 현금을 내라.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60% 이하는 현물로 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코로나 이제 또 특별 지침에 따르면은 민간 부담을 굉장히 대폭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민간 현금 부담이 민간 부담금 중에서 10%입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10%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이제 90% 이상은 현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제 중소기업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떤 원천기술형을 예로 들어보면, 중소기업이 이제 원천기술형 과제를 신청한다라고 하면 코로나 지침에 따르면 80%는 국비, 20%는 민간부담금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 중에서 민간부담금 10%입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로 따져보면 20%에 10%니까 2%입니다. 그러니까 80은 국비, 2%는 민간 현금, 나머지 18%는 현물로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따질 때 한번 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적용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국비 지원 비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제별로 이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수행 기관별로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는 각 수행 기관별로 이 비율을 따진다 그랬고, 민간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과제에서도 각 수행 기관마다 이 비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꼭 좀 맞추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목별 구성입니다. 이제 비목이 크게 이제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져 있고요. 직접비의 비목 안에서 이제 세목이 5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과기부라든지 중기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가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산업부 과제에서는 위탁연구개발비는 없고 이렇게 5개의 세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특징적인 게 2020년도에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 추진비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년 전에 이제 연구활동비에 다 모아져 있던 것들이 연구과제 추진비로 몇 가지가 찢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2020년도에 다시 연구활동비로 다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로 시작한 과제들은 연구과제 추진비가 없다라는 거고요. 일단 각 세목별 주요 내용은 보시면 인건비는 당연히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이제 인건비를 편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하실 때 어떤 A라는 참여연구원이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이 과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냥 5%만 참여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최소 참여율이 10%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학생 인건비는 이제 주로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이제 과제를 하면서 이때 학생들을 이제 데려다가 같이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일단 직장인보다는 조금 이제 낮은 수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렇게 해서 각 학위마다 그 금액 한도를 정해 놨고요. 마찬가지로 참여를 하려면 10% 이상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인데요. 연구 장비를 사는 거, 어떤 임차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투입되는 재료를 사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세목에서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연구활동비는 보면 굉장히 편성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활동비 이렇게 2가지로 쪼개놨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주로 이제 연구과제 추진비에 있던 내용들인데, 그게 연구과제 운영비라는 이제 항목으로 좀 합쳐졌습니다. 국내여비를 제외하고는 다 연구과제 운영비로 다 이제 합쳐서 직접비의 5% 이내로 편성을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시험분석비, 인쇄복사비, 문헌구입비, 전문가령비, 국내외여비,
그리고 뭐 보증보험료, 회계정산수수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활동비 쓰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연구활동비 안에 또 연구과제 운영비라는 항목이 있어서 회의비, 사무용품비, 뭐 초과근무 식대, 연구환경 유지비,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어떤 소모성 경비 이런 것들을 연구과제 운영비 항목으로 편성을 하실 수가 있고, 다만 직접비의 5% 한도 이내에서 편성하실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수당인데요. 이 산업부 과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그 중소중견기업은 반드시 10% 이상 연구수당을 편성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과기부나 중기부 같은 경우는 뭐 할 수 있는데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산업부는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자, 인건비 및 학생 인건비의 20% 한도 내에서 이제 편성을 할 수가 있고, 최소한 중소중견기업은 10% 인건비의 10% 이상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건비라고 하면 뭐 이제 우리가 현금, 현물 인건비뿐만 아니라 학생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20% 한도 내에서 편성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비영리 기관들, 뭐 학교 이런 데는 연구수당을 편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반드시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간접비는 어떤 유형에 따라서 이제 그 비율이 조금 다른데요. 이제 직접비 현금 기준으로 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10% 이내에서 편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간접비가 고시된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럼 고시 비율을 적용하면 되고, 비고시 대학은 이제 5%까지만, 그리고 나머지 기타 비영리 기관은 17%까지 이렇게 간접비를 편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모수가 되는 금액은 현금 직접비입니다. 총사업비의 뭐 10%, 뭐 5%, 17%가 아니라 위에서 편성된 현금 직접비의 요 비율만큼 간접비 한도로 편성을 하실 수가 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업계획서 양식인데요. 이제 보시면 뭐 주관, 참여 1, 2, 3에서 이제 각 회사마다 이제 국비를 얼마를 받을 건지, 그리고 민간부담금은 이에 따라서 얼마를 매칭할 건지 이렇게 이제 적는 재원 조달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부 출연금 한도, 그리고 민간 부담금 중에서 뭐 현금을 의무적으로 뭐 내야 되는 그런 한도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각 요 수행 기관마다 이 비율을 아까 맞는지 따지지 합계해서 따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비 사용 계획입니다. 각 이제 주관 기관 뭐 참여 1, 2 뭐 이렇게 해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서 현금과 현물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이렇게 뒤에 이제 나오는 세부 내역을 앞에 이제 총괄표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목별 총괄표인데요. 마찬가지로 각 수행기관명이 적혀 있고 현금, 현물 구분해서 이 각 세목마다 얼마씩 편성을 할 건지 이렇게 이제 세부 표로 이제 총괄표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항목마다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또 뒤에 이제 각 세부적인 표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거기 나와 있는 합계 금액이 요 앞에 비목별 총괄표로 이제 들어와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뭐 하다 보면은 막 앞뒤 금액이 안 맞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표들을 엑셀로 하나 만드신 다음에 뒤에가 수정이 되면 요 앞에까지 총괄표는 당연히 숫자 끌고 오는 거니까 이렇게 다 연결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인건비 편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 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내부 인력이라고 하면 우리 회사에 소속된 분들이겠죠. 외부 인력은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닌 다른 이제 외부에 소속된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연구원이라고 하면 4대 보험을 떼었을 때 우리 회사로 가입된 분들이 이제 내부 인력이고요. 외부 인력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외부 인력입니다. 자, 그리고 급여 총액의 참여율만큼 이렇게 인건비로 편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급여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하느냐. 보통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제가 뭐 숫자를 조금 단순화 시켜보겠습니다. 제 급여가, 제 월급이 100만 원입니다. 자, 100만 원이면 사실 거기서 내 통장에 100만 원이 꽂히는 게 아니거든요. 100만 원에서 뭐 소득세도 내야죠. 그리고 뭐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 4대 보험도 내야죠. 이런 거 다 원천징수한 후에 뭐 이제 원천징수 금액이 좀 10만 원이라고 치면 90만 원이 이제 저한테 이제 지금 제 통장에는 9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제 월급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에서 내가 세금이랑 4대 보험 내고 90만 원만 이제 그 통장에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급여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급여 총액이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 부담하는 급여 인건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회사가 자 A라는 연구원을 채용을 했을 때
일단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치면 100만 원을 줘야죠. 근데 100만 원이 직원한테는 90만 원이 나가고 소득세랑 뭐 4대 보험은 이렇게 뭐 세무서랑 뭐 이제 관리공단으로 해서 또 이렇게 10만 원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기업은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뭘 내야 되냐면 4대 보험도 이제 회사가 절반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여뿐만 아니라 4대 보험 기간부담금. 자, 그리고 1년 이상 지난 직원은 퇴직금까지 줘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지난 직원은 퇴직급여 충당금까지 이렇게 합산해서 이제 회사는 인건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다 합친 금액을 이제 인건비로 해서 그 금액에다가 참여율만큼 인건비로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 대표는 급여가 없거든요. 사업소득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급여라는 개념이 없고 매년 5월 달에 또는 6월 달에 이렇게 이제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회사 실적이 좋으면 소득 금액이 늘어나겠지만 뭐 회사 실적이 안 좋으면 금액이 굉장히 적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적자가 나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자가 났을 때 사실 개인 사업자 대표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 금액을 인건비로 하게 되면 사실 제로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요 과제에 투입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인건비를 하나도 이 사업비에서 인정을 못 해준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 월 평균 급여로 이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 근로자 월 평균 급여가 한 360, 370 요 정도 됩니다. 월. 그 정도,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 한 4천, 한 2, 300 요 정도 수준의 금액까지는 개인 사업자 대표는 인정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여를 하려면 참여를 10% 이상으로 해야 된다. 뭐 내가 5%만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은 10% 이상 참여를 계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인건비는 이미 우리 회사에서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계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민간부담금을 낼 때 국비가 이제 지원 한도가 있고 민간부담금을 이제 내고 또 일부는 또 현금 내고 해야 되는데 이 현물로 계상할 때 이미 채용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어떤 뭐 교수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원소속 이제 받는 원소속에서 급여가 이제 지급되는 이런 분들은 이제 현물 계상이 원칙이고, 자, 아래 이제 원소속 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연구원은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일단 뭐 기업체는 사실 해당되는 사항은 없고요. 어떤 출연연이나 대학이나 이런 분들의 참여하는 인력들은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내부 외부 연구원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외부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닌 분들이겠죠.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닌 분들은 일단 이제 그 두 가지 유형만 이 외부 인건비를 편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리랜서. 그러니까 아무데도 소속이 안 된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 건강보험을 떼보면 어떤 뭐 지역가입자로 나오거나 이런 분들입니다. 아니면 비영리 기관에 소속된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외부 인건비로 우리가 편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비영리 기관에 소속된 분들은 그 해당 소속 기관장이 참여 확인서를 이제 날인을 해서 제출해야지만 이 과제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외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기업체 소속인 사람들은 외부 인건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또는 어디 비영리 기관에 소속된 분들,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분만 이제 외부 인건비로 편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영리법인의 연구 지원 인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뭐 학교나 출연연이나 이런 데 이제 연구 지원 인력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 같은 거 산하금융단 소속이 아닌 분들, 그런 분들의 연구 관련된 부서에서 어떤 지원 업무를 하는 분들도 어떤 이게 행정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 지원 인력을 뽑아가지고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대신 뭐 어떤 연구활동비나 연구수당 이런 것들은 지급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인건비만 편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업체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체에 속한 이제 어떤 직원들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현금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신규 채용을 하면 그분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편성할 수 있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뭐 하여튼 고용 창출을 이제 해야 되는 게 어떤 시대의 화두다 보니까 자, 신규 채용을 하면 그 사람의 인건비는 이 사업비에서 현금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딱 이제 열려 있고요. 자, 2번 조항은 1+1입니다. 그렇게 신규 채용을 하면 신규 채용에서 그렇게 이제 사업비에서 편성한 인건비만큼 기존 인력도 이제 현금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1+1입니다. 한 명 이제 신규 채용을 해서 현금 인건비를 편성해 놓으면 기존 인력도 그만큼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현금으로 편성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 출연금 5억당 청년을 이제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청년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어떤 청년 인력에 대해서도 그 현금으로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7년 이하. 그러니까 창업일로부터 그 7년이 안 된 기업들은 아무래도 조금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기존 인력도 현금으로 편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5번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가 있습니다. 사업비 요령 별표일에 그 분야들이 나오는데요.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업종입니다. 제조업보다는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인건비가 대부분 어떤 비용을 차지하잖아요. 그런 데들은 이제 기존 인력도 현금으로 편성을 하실 수 있게 돼 있고요.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코로나 특별 지침에서 또 한 가지 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 중견 기업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인건비 어떤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정부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현금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되면 현금 인건비를 편성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 해당 안 되는 그냥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국비의 50% 이내에서 현금으로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게 굉장히 완화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코로나 특별 지침 때문에 아까 어떤 국비 지원 한도도 조금 올라갔죠. 그리고 민간 현금 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낮춰졌죠. 그리고 인건비도 현금으로 편성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사업비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건비에 대한 사업계획서 양식인데요. 기존 인력이냐, 신규 인력이냐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하게 돼 있고, 자, 이름이랑 이제 내부 인건비냐, 뭐 외부 인건비냐 이렇게 이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채용이냐 아니면 기존 인력이냐 해서 이게 신규, 이렇게 뭐 기존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신규 인력 같은 경우는 아까 신규 인력은 이제 여기다 이제 적게 되겠죠. 현금으로 이제 편성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급여 총액은 이제 연 단위의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연봉이 얼마고, 자, 참여 기간은 몇 개월 하겠다. 그리고 참여율은 몇 프로로 하겠다. 최소한 10%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 B, C 해다고 나누기 12 한 금액을 현금이냐 현물이냐 이렇게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물이지만 아까 뭐 신규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 때문에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정부 출연금의 50%까지는 현금으로 편성을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현금 인건비로 해당되는 그런 분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이제 조건을 이제 맞춰서 현금이냐 현물이냐 이렇게 이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인건비입니다. 학생 인건비는 주로 이제 학교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지원하는 인건비고요. 아까 학위에 따라서 100만 원부터 180, 250 이렇게 이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요 금액에다가 곱하기 참여율 한 것만큼 학생 인건비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인건비 양식인데요. 이제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통합관리 학교와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통합관리로 지정된 학교 같은 경우는 굳이 이름이나 이런 것들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맨먼스로 해서 자, 학사과정 이제 100만 원이겠죠. 100만 원에 맨먼스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얼마큼 학사과정에 있는 학생 인건비를 얼마 쓰겠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되고요. 자, 통합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까 인건비처럼 똑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누구고 어디 이렇게 해서 쭉 한번 학생 인건비를 인건비처럼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인데요. 자, 말 그대로 이제 해당 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기, 장비, 연구시설을 설치하거나 구입하거나 임차하거나 이런 것들 다 해당 과제에서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어떤 연구 장비나 이런 기기들을 구입을 할 때는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돼야 됩니다. 자, 어떤 기기, 장비 이런 것들은 사실 이 과제가 끝나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 종료쯤에 사서 잠깐 이 과제에 투입을 하고 그냥 과제 종료 후에는 그냥 회사 업무용으로 그냥 쓰겠다라는 건 조금 이제 사업비로 지원하기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장비 같은 경우는 과제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사라, 이렇게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천만 원이 넘는 어떤 고가의 장비들은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줘야지만 구입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 과제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현물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비지원금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민간부담금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 현금과 현물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인건비로 현물을 많이 편성을 하시는데 간혹 이제 장비 같은 경우도 현물로 이제 편성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현물로 출자할 때는 구입한 지 5년 이내에 장비해야 되고 내용 연수가 협약 기간보다 상회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산 장비를 그냥 현물에 투입하겠다 이런 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최소한 5년 이내에 구입한 조금 그래도 쓸 수 있는 뭐 새로운 장비겠죠. 그리고 그 장비의 내용 연수가 과제 끝날 때까지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금액적인 부분은 구입가의 20%까지만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뭐 1억짜리 산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현물 출자하겠다. 자, 근데 그 현물 출자 가액은 1억이 되는 게 아니라 20%까지인 2천만 원까지만 현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또 중소기업이 신규 참여 인력으로 해서 신규 채용을 하면 현금 인건비를 편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30%까지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조금 더 한도를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약, 재료 구입하는 거, 그리고 어떤 시제품, 시작품 이제 제작하는 경비, 이런 것들 다 이제 이 항목에서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외주 용역비 같은 경우는 어떤 핵심 공정이나 기술 개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이 외주 용역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제를 따왔는데 핵심적인 거 다 외주 줘버리면 사실 저는 그냥 과제 따오기만 한 거지 다 그냥 다른 회사들 그냥 외주 주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역할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 회사들이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지 나는 기술 개발하는 게 사실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핵심적인 것들은 외주를 주면 안 된다라는 이제 제한이 있고요. 자, 3천만 원 이상 외주 용역비 같은 경우는 협약할 때 사업계획서에 어떤 뭘 외주를 줄 건지 그리고 얼마를 줄 건지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는 거는 이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어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인정해 준 경우에만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범용성 장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제에도 뭐 일부 쓰이긴 하겠지만 또 회사용으로도 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약할 때 사업계획서에 어떤 걸 사겠다라고 명시해서 인정된 경우에만 사실 수가 있고요. 자, 최근에 바뀐 이제 내용이 현금 인건비 인정 분야. 아까 사업비 요령 별표 1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인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체들 경우에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았어도 범용성 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 굉장히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수행기간 내부 보유 장비, 수행기간 간의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건 불가하다. 그러니까 제가 주관기관이고 참여기관에서 어떤 뭐 장비 갖고 있는데 그 장비 잠깐 사용하고 우리가 이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이 사업비에 주겠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기간 간의 거래는 뭐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뭐 잠깐 쓰고 이 사업비에서 이 사용료를 내가 받아가겠다. 자기가 흡수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단일 품목이 2천만 원 이상인 어떤 재료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뭐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산에 쓰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의 어떤 품목 하나가 2천만 원 이상을 살 때는 굉장히 수량이 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 검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어떤 규격은 어떤 거고 어떤 걸 사서 이 과제하는데 얼마나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좀 많게 좀 샀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성 검토서를 작성해서 이제 선정평가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이제 사업계획서 양식인데요.
뭐 시설, 장비, 재료 이렇게 나눠서 내역들 이제 품목을 여기다가 쭉 적으시면 됩니다. 어떤 품목들을 살 건지 적으시고 단가와 수량 이렇게 적어서 뭐 현금이냐, 현물이냐 이렇게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할 때 보면 조금 이 내용들을 굉장히 좀 러프하게 적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역에 어떤 품목들을 사겠다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되는데 내가 어떤 걸 개발하는 거니까 그 개발에 소요되는 거를 그냥 여기다가 다 넣습니다. 어떤 개발에 소요되는 품목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에 다 넣으시는 품목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은 뭐 사실 별 의미가 없겠죠. 자, 그리고 현물로 출자하는 어떤 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장비의 어떤 단가, 언제 샀는지, 그리고 몇 프로로 계산할 건지, 한도는 20%, 그리고 신규 채용 현금 인건비가 있으면 30%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과제가 또 수행하시는 게 있으시면 타 과제에도 요 장비를 투입을 했다라고 하면 타 과제는 다 합쳐서 100%가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연구활동비입니다. 자, 연구활동비는 산정 기준에 보면 뭐 2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3페이지까지 나오죠. 이제 연구의 추진비도 합쳐버려졌기 때문에 굉장히 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요. 자,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외 여비 이런 것들을 이제 출장 다니면서 이제 요 과제 때문에 출장을 가는 경우에 이제 이 여비를 연구활동비에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정산하다 보면 사실 여비 굉장히 많이 쓰는 회사들 많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과제 때문에 출장 갈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냥 회사 일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비까지 다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출장 보고서 이런 것들을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비는 과제에 소요되는 횟수만큼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비는 이제 우리 회사에 여비 규정이 있으시면 그 여비 규정에 따라서 이제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여비 규정을 보면 뭐 교통비는 뭐 KTX 일반실 그리고 뭐 일비는 뭐 하루 2만 원, 뭐 식비 2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비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실비정산을 하는데요. 실비정산이라 그래서 너무 과도한 금액까지 인정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적정한 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에서 쓰셔야지 출장을 가는데 우리는 실비정산이니까 특급 호텔을 가서 뭐 잔다는 하룻밤에 50만 원 나오는 그런 호텔에 가서 잔다 이런 것들은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실비정산을 할 때는 보통 이제 공무원 여비 규정 정도를 준용을 하시면 어느 정도 인정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쇄 복사비, 그리고 각종 이제 수수료 이런 것들 이제 편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 활용비. 이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여기저기서 자문을 받으실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이제 자문을 받으시고 어떤 이제 자문 수당을 드리는 것도 연구 활동비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할 때도 이제 얼마를 줄 건지 이런 것들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어떤 전문가 활용에 관한 어떤 규정이 있으시면 그 규정을 따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학교나 출연연들은 그런 규정을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요 여비 규정은 있는 데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 전문가 활용 규정까지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은 사실상 흔치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과제를 관리하는 전담기관에서 정해준 금액이 있으시면 그 금액을 따르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어떤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에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헌구입비, 학회, 세미나 참가비 이런 것들 연구활동비에서 다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의 및 교육, 세미나 개최비. 그래서 이제 회의비 같은 경우는 회의할 때 어떤 뭐 회의장을 빌려서 한다든지 어떤 그런 대관료, 그리고 이제 뭐 누구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뭐 강의를 맡겠다든지 어떤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이제 전문가 활용비, 그리고 이제 뭐 인쇄비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회의비에서 쓰실 수가 있고요. 이제 회의 때 식대 다가비는 이제 뒤에 나오는 연구과제 운영비. 예전에는 연구과제 추진비로 썼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연구과제 운영비라는 연구활동비 밑에 이제 항목으로 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분석 검사비 해서 이제 이 과제를 수행하실 때 정량적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정량적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어떤 외부 공인 시험 성적 기관에 가서 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아서 이제 제출을 하시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시험 분석비 이런 것들 연구활동비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구과제 운영비인데요. 아까 연구과 추진비가 활동비로 통합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통합된 내용들 대부분이 연구과제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 여비는 국내 여비를 제외하고는 연구과제 운영비에 이제 다 이제 통합이 됐다라는 거고요. 뭐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비, 뭐 회의비, 식비,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소모성 경비 이런 것들을 연구과제 운영비로 편성하게 돼 있고, 자, 직접비의 5% 이내에서 편성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뭐 5% 정도까지 많이 소요될 그런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5% 이내에서 편성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무용품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용품을 샀을 때 과제와 당연히 관련성이 있어야 될 거고, 또 소모성이냐 비소모성이냐, 예를 들어 비품 이런 것들은 이제 사무용품비라고 좀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 뭐 필기구라든지 이런 소모성인 그런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용품 이런 것들 이제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환경 유지비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실에 어떤 냉난방, 뭐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서 어떤 필요한 기기 부품이다. 자, 그런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사업계획서에 이걸 쓰시려면 사업계획서에 내가 뭘 사겠다 품목을 딱 적시를 해서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연구환경 유지비 뭐 1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뭘 사겠다는 품목이 안 적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고 그 품목으로 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회의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의할 때 들어가는 어떤 다과비, 그리고 식비 이런 것들 이제 쓰실 수가 있고요. 반드시 외부 기관 참석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회사 사람끼리 회의하고 회의비를 쓰는 거는 인정이 안 되고요. 당연 그리고 우리 회사 사람이랑 이제 또 다른 회사 사람이 반드시 껴 있어야지 회의비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들어가는 어떤 다과비, 그리고 이제 회의 끝나고 뭐 밥 먹을 때 들어가는 식비 이런 것들 회의비로 쓰실 수가 있고요. 1인당 3만 원 한도를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과 근무식 때 과제 때문에 야근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야근일지 쓰시고 뭐 이제 초과 근무식 때를 쓰시면 되는데, 보통은 1인당 한 10,000원 이내에서 쓰실 것을 이제 아마 가이드를 받고 계실 겁니다. 어떤 기관은 뭐 7,000원 이렇게 적용되는 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담 기간에 맞게 전담 기간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 이내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중기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의 규정이 있으면 회사 규정을 따르되 회사 규정이 10,000원을 넘어가면 10,000원까지만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부에서는 10,000원까지만 인정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부에서는 딱히 뭐 정해진 건 없지만 회사 규정이 있으면 회사 규정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0,000원 이내에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연구활동비 사업계획서 양식인데요. 시험 분석비를 뭐 메테에서 얼마 쓰겠다. 그리고 연구과제 운영비를 해서 얼마 쓰겠다. 이런 것들 이제 여기다가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접비의 마지막 세목인 연구수당입니다. 자, 연구수당은 요 과제에 참여한 인력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과제하느라 수고했으니까 어떤 수당을 일부 지급하는 항목인데요. 자,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인건비의 20% 이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의 20%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부 과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중소중견 기업은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부 과제는 연구수당을 반드시 인건비의 10% 이상 편성을 해야 된다. 중소중견 기업은. 그리고 뭐 학교나 비영리기관은 상관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의무다. 근데 과기부나 중기부는 뭐 의무는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자, 그리고 개인별 수당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자, 해당 연구원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인건비 부분에 가보면 각 사람별로 뭐 급여 총액이 얼마고 뭐 참여 개월, 그리고 이제 참여율 해서 인건비 얼마, 현금이냐 현물이냐 해서 이렇게 얼마씩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편성된 금액의 50%까지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한도입니다. 자, 그리고 해당 수행기간 연구수당이 50% 이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구수당을 총 1,000만 원을 편성을 해놨다라고 하면 한 사람이 갖고 갈 수 있는 게 500만 원까지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한도를 잘 지켜서 이제 연구수당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한도가 생기기 전에는 사실상
뭐, 한 명이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구수당이 막 1,000만 원 편성이 돼 있다. 그럼 뭐 한 3명이 뭐 참여를 했다. 근데 이런 제한이 있기 전에는 한 사람이, 나는 980만 원, 이 나머지 두 사람은 10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폐단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한도를 정해놨고요. 뭐 과기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사람이 갖고 갈 수 있는 게 70% 한도로 정해져 있고, 중기부 같은 경우는 참여 연구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뭐 70%, 60%, 50% 이렇게 막 연구원 수에 따라서 또 좀 더 디테일하게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구수당을 이렇게 배분을 할 때는 어떤 기여도를 이제 연구수당 기여도 이제 평가를 하셔가지고 그 기여도 평가에 따라서 연구수당을 배분을 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연구수당의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이제 정해놨는데요. 산업부 과제 같은 경우는 과제가, 그러니까 뭐 해당 연도 과제가 끝난 이후에 이제 집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몇 년 전에 잠시 동안은 평가까지 끝난 이후에 연구수당을 집행하라고 했었는데요.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돼서 과제가 종료가 되면 연구수당을 이제 집행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끝나고 정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제 끝나고 정산하기 직전 그 사이의 기간에 연구수당을 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감액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2020년 11월 달에 규정이 조금 바뀌면서 감액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좀 적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성실 수행을 받으면 이게 이제 과제가 정상적으로 종료돼서 성실 수행을 받아도 이게 뭐 감액을 하게 돼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뭐 불성실 수행, 그리고 성실하게 했지만 뭐 중단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미지급되거나 50%를 감액하거나 이렇게 이제 감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실하게 과제를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연구수당 양식은 이제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과 내역 이런 것들은 사실 연구수당은 과제가 끝나고 나서 배분을 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름을 막 이제 참여연구원 이름까지 써서 이렇게 배분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계획 당시에는 사실 그분의 기여도를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연구수당에서 그냥 총액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간접비입니다. 간접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접비 각 어떤 수행기간 유형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비가 고시된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정부 출연연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간접 비율이 고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시 비율을 따르면 되고요. 그리고 미고시 대학은 5%, 그리고 이제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비영리법인은 17%까지 이제 편성을 하실 수가 있고, 일반 기업체들은 10%까지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거에 10%냐? 현물을 제외한 직접비, 그러니까 현금 직접비의 10%까지 이렇게 기업체들은 편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중기부나 과기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기업체는 현금 직접비의 5%까지 편성을 할 수가 있고,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등록된 기업은 10%까지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기부, 과기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업체는 5%다. 자, 그리고 이제 산업부는 기본적으로 1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접비가 이제 인력 지원비, 연구 지원비, 그리고 성과 활용 지원비, 크게 이제 세 개의 이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 지원비 보면 어떤 비영리 간의 지원 인력 인건비, 아까 이제 그 지원 인력 인건비 같은 경우 아까 직접비에 있는 인건비에서 편성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연구부서에 속한 어떤 지원 인력의 인건비는 직접비에서 인건비로 편성하실 수가 있고, 간접비에도 이제 편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중복해서 하는 건 안 되고요. 둘 중에 어디다가 편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 그리고 이제 연구 지원 전문가 교육을 수료한 분, 이제 어떤 상기평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를 수료증을 제출하시는 분은 이제 인건비로 간접비에서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 지원비 같은 경우는 뭐 기관 공통 경비, 그리고 연구실 안전관리비 이런 것들을 쭉 이제 편성하실 수가 있고, 연구실 안전관리비 같은 경우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여기서 이제 몇 프로를 해라라고 이제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안전관리비도 조금 이제 편성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성과 활용 지원비, 그러니까 이제 과제를 통해서 성과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제를 통해서 내가 특허를 하나 출원을 했다라고 하면 특허 출원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 그리고 이제 그 출원된 그 특허에 대해서 또 등록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로 해서 간접비로 편성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간접비에서 이제 사업계획서 양식입니다. 크게 연구 지원비, 연구 인력 지원비, 연구 지원비, 성과형 지원비 이렇게 해서 특허 출원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금액을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시간 사업비 편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 이제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 이렇게 좀 적어 놨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정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